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사실 온 나라가 하이브하고 그 민희진 대표 간의 그 싸움이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사건이 아니면 이슈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그 재무 비율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순현금만 4천억이다. 현대 로템의 순차입금이 2019년까지는 한 1조 원이었는데 이후에 점차 줄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기사를 보면 SK케미칼이 3년째 순현금을 유지하는 배경이 뭐냐 이런 기사가 있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두산밥켓의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3억 5,700만 달러로 순현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입금, 또 순현금,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다. 또 순현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다른 기사를 보시면 신세계건설은 순현금 기조가 깨어졌고, 그 다음에 이마트는 순차입금이 한 9조 정도 된다. 삼성전기가 48년 만에 순현금 시대를 열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도 재무제표를 볼 때 그 현금 흐름을 또 중요하게 보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느냐,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거 이런 거를 중요하게 또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순차입금 또 순현금, 순차입금하고 순현금을 재무제표에서 좀 어떻게 발라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회사가 있는데 A사가 있는데, 자, 이 회사는 현금이 1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입금이 150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이 150이 있기는 하지만 회사가 현금을 100을 가지고 있으니까 순차입금, 순수한 차입금은 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반대입니다. 현금이 150이 있고 차입금이 100이 있어요. 차입금이 100이 있기는 하지만 현금을 150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순현금이 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순차입금이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는 것은 순현금이 50이다. 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그 순차입금이 아니라 순현금, 그러니까 차입금보다도 현금이 훨씬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동차 회사 기아를 한번 볼게요. 자, 기아가 1분기, 올해 1분기 IR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2023년 말 기준으로 현금이 이게 이제 10억 원 단위니까요. 20조 5천억의 현금이 있었고, 자, 차입금은 3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입금보다도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더 많죠. 그래서 순현금 구조인데 순현금이 얼마냐면 16조 한 7천 정도가 있다는 거죠. 자, 올해 1분기 말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은 한 21조 정도 있고 차입금은 한 3.5조 정도 되니까 순현금이 17조 한 5천억 정도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차입금보다도 현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기아의 재무제표에서 어떤 것들이 현금 취급을 받고 어떤 것들이 차입금으로 분류되는지 한번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이제 23년도 연결 재무 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자, 올해 1분기 그 재무제표로 보면 좋겠는데 아직 그 1분기 재무제표 자체가 공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재무제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사에 이렇게 자산을 보시면 이게 유동자산에 보면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단기 금융상품, 기타 유동금융자산, 매출채권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쭉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이 있는데 회사가 이렇게 그 유동자산, 그 1년 안에 그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동자산을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그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기타 유동금융자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 현금의 범주로 보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현금과 마찬가지다라고 그 재무 비율 분석을 할 때 이것은 거의 그 현금으로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게 단기 금융 상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명확하게 그냥 현금으로 분류하는데 기타 유동 금융 자산 같은 경우는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뭐가 있지 하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거든요. 채권. 그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다른 거보다도 여기 채무증권, 이 채무증권만 이거 발라내어서 그 현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또 단기 금융상품, 자, 이것은 이제 명확하게 현금이고, 기타 유동 금융자산 중에서 여기 있는 채무증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 있잖아요. 요걸 이제 이렇게 발라내서 더해주면 기한은 현금이 한 20조 5천억 정도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로 넘어가 보면 부채 중에서 그냥 이건 차입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단기 차입금, 그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차입금이죠. 뭐 은행한테서 이제 빌린 돈.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차입금, 뭐 은행한테서 빌린 돈 중에서 그 결제 상환일이 뭐 1년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나 장기 차입금은 뭐 당연히 그 차입금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 사채, 회사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했을 경우에 사채, 이 사채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그 차입금에 그냥 범주에다가 넣어버리는 겁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사채 중에서 만기가 뭐 한 3년 남아 있는 거였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제 만기가 1년 안에 들어온 거. 원래는 장기 사채였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갚아야 될 시점이 1년 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다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차입금을 한번 발라내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있죠. 여기 유동성 장기 부채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단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 부채는 이게 유동부채. 그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비유동 부채. 그 1년 이후로 갚아도 되는 거, 사채 중에서도 아직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 중에서도 아직 그 만기일이 1년 밖으로 가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다 더하니까 이게 차입금이 3.8조다. 자, 이 네 가지가 차입금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걸 다 더했더니 3.8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현금은 뭐 20조 넘게 있는데 차입금은 한 3.8조밖에 안 되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다. 굉장히 재무적 안정성이 탁월한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아의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지금 이 80기가 2023년이거든요. 2023년에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그 현금 흐름이 이렇게 13조로 나와 있습니다. 영업 활동을 통해서 회사가 순수하게 그 벌어들인 돈이 한 13조 정도 된다는 거죠.
영업활동 과정에서 나간 돈, 또 영업활동 과정에서 들어온 돈, 그걸 다 쌤쌤이 했더니 영업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 한 13조 정도 되는데, 자, 이렇게 13조 정도 현금을 창출을 해가지고 뭐 투자 활동에 한 3조 정도 쓰고, 또 재무 활동에도 한 5.5조 정도의 현금이 유출됐습니다. 자, 어디에 유출되는가 보니까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을 보니까, 자, 차입금 갚아야죠. 차입금 갚는다고 한 2.5조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채를 상환을 해야 되죠. 한 1.2조 정도 썼어요.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한다고 한 1.4조 정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 취득한다고 한 5천억 정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 활동을 통해서 한 13조 넘는 돈을 이렇게 창출을 하다 보니까 투자 활동에도 한 3조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차입금도 갚고, 뭐 사채도 갚고, 또 배당금도 주고, 또 주주하는 차원에서 자기 주식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다 해도 전년도보다도 현금이 순증감이 2.7조, 2.8조 정도의 그 현금 순증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2년 말에 한 11조 5천억 현금이 있었는데 23년도 말 기준으로는 현금 보유고가 14조 3,500억 정도로 늘어난 거죠. 이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그 현금 14조 3,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말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앞에서 말한 20.5조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금융 상품이라든지 뭐 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채권 같은 거, 채권에 투자한 거, 그런 게 이제 다 한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 20조 5천억 정도 되는 거고, 그냥 순수하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하면 14조 한 3,5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24년 1분기 IR 자료인데 2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은 한 10.3조 정도 있고 차입금이 한 29.5조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순현금 구조를 가진 회사가 아니고 순차입금 구조를 가진 회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순차입금 비율을 보면 23년도 3분기에 순차입금 비율이 한 42%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4분기에 38%로 떨어지고 올해 1분기에는 35%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입금 비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특히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낸드 플래시 메모리까지 이제 흑자를 내고 하면서 회사의 수익 구조가 많이 개선되면서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번 현금하고 그 차입금을 한번 발라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1분기 그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23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자산, 회사가 가지는 자산에서 이제 유동자산만 보면 됩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자, 유동성 순서대로 쭉 보면 위에 있는 이 세 개 있잖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이거 세 개가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합치면 SK 하이닉스는 분류상으로 현금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한 8.9조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부채로 가가지고 차입금의 범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발라내 보겠습니다. 여기 차입금 해서 한 9.8조 정도 있죠. 그 유동부채 중에서 차입금,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중에서 또 차입금해서 한 19조 6천억 정도 있습니다. 뭐 되게 간단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부채에 들어가서 뭐 유동부채에 보니까 차입금이 한 9.8조 정도 있네. 근데 비유동부채에 보니까 또 차입금으로 한 19.6조 정도가 있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 내역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재무 상태표에 보면 유동부채 차입금, 비유동부채 차입금 해서 요 두 개를 더하니까 그냥 차입금이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참고로 말씀드려 보면
단기 차입금, 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 또 장기 차입금, 또 장기 사채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한 29조 정도 되거든요. 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29조가 되는데 그냥 재무 상태표에 보면 유동 차입금, 비유동 차입금에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한 29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은 한 29조 정도가 있고 뭐 현금은 한 뭐 8조 좀 넘게 있으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순차입금 구조의 회사고 순차입금 비율이 한 36% 하여튼 뭐 30%대의 회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차입금 비율이 보면 자, LG전자도 순차입 구조의 회사인데 여기 작년 4분기에 순차입금 비율이 26%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순차입금 비율이 32%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1분기 IR 자료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23년 4분기에는 지금 영업 활동을 통해서 한 1조 5천억 정도의 그 현금이 창출되었는데 지금 올해 1분기에는 영업 활동 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801억 원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뭐 영업 활동에서 창출한 그 현금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었고 또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현금 보유고가 한 8.48조, 그러니까 8.5조 정도의 현금이 있었는데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현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7조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현금 규모가 줄다 보니까 순차입금 비율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분기에 이제 많이 올라간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자,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발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이 있고, 자, 유동자산은 유동성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자, 요거 두 개 정도가 우리가 현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8.48조하고 이 금융기관 예치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한 뭐 26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금융기관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예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생협력 기금으로 뭐 예치를 해놓은 거라든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조금 예치를 해놓은 거고, 금융기관의 그 기업이 금융기관에 뭐 이렇게 뭐 예금 형태로 넣어놓은 돈 있잖아요. 그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실제로 정말 순수한 현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거, 또 금융기관의 어떤 예금이나 이런 형태로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뭐 한 8.5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채를 한번 발라내 보면 자, 차입금이 있죠. 그 밑에 리스 부채라고 있습니다. 자, 이 리스 부채는 회사에 따라서 그냥 차입금의 범주로 넣어주기도 하고 또 안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 신용평가사가 그 회사를 분석할 때는 리스 부채는 그냥 그 차입금의 범주에다가 넣어버리는데, 그냥 회사가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의 차입금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리스 부채는 그냥 차입금의 범주로 넣어주는 회사가 있고 안 넣어주는 회사가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리스 부채도 그냥 차입금의 범주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동 부채에 보면 차입금과 리스 부채가 있고, 또 비유동 부채에 보면 이렇게 차입금과 리스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를 합쳐서 그냥 차입금의 범주로 보는데 다 더해보면 14조 한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금은 한 8.5조 정도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입금은 한 14조 5천억 정도. LG전자는 뭐 현금보다는 좀 차입금이 많은 형태인데, 작년 그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에 순차입금 비율이 조금 높아진 형태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가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보유 현금 규모 자체가 이제
감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뭐 하이브하고 그 미니진 사태로 뭐 떠들썩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이슈를 갖고 오는 것보다는 여러분 좀 재무제표, 재무 비율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차입금 또 뭐 순차입금, 순차입금 비율 또 회사가 순현금 구조냐 또 순차입금 구조냐 조금 뭐 기업들 분석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오늘 뭐 이런 내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